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아나무인인가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으니 정말 답답하네요. 다들 아니라고 할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제발 좀 귀 기울여 들어달란 말입니다. 여기 한 교수가 강의실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칭화대 외교정치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징징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칭화대를 졸업했고 부모님과 언니까지 모두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서 나라에 헌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도 이 길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에만 전념했고 언어 감각이 좋다는 이유로 부모님께서는 저를 유럽에 있는 대사관으로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학과 그리고 외교정치학을 복수 전공처럼 쭉 파왔어요. 중국에서 외교관이 되는 길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미 당의 높은 간부들과 연결이 잘 되어 있었고 수년 전부터 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덕분에 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칭화대에 입학할 수 있었고 졸업만 하면 탄탄대로 인생이 펼쳐질 거라 기대했어요. 집안이 워낙 엘리트 코스로 유명한지라 주변에 부러움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매일 치열하게 공부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제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까지 들었어요.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는 국제언어학 심화강의 강의실에서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청소를 담당하는 분이거나 교수님을 보조하는 조교쯤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원 강의실에는 보통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학생들이 줄을 이루는데 그런 곳에 4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으니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그 아주머니는 교실 청소를 하거나 교수님을 돕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수업 시간마다 빠짐없이 출석하며 강의를 듣는 모습이었어요. 궁금증이 커진 저는 어느 날 참다 못해 직접 물었죠. 혹시 청강생이신가요? 아니면 저희 과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학원생이신가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발음도 어눌한, 듣기 거북한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저는 김민영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칭화대 외교정치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중국 대학원의 수준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직 중국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한국이 중국 대학원의 수준을 체험한다고? 한국인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한테 수준 평가를 받을 나라였던가? 칭화대는 중국 최고 명문대인데 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 학교의 수준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이 강의는 국제언어학 심화 강의로 저처럼 중국어 능력이 완벽한 학생들조차도 버거워하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그것도 중년의 아주머니가 이 강의를 듣겠다고? 중국어조차도 서툰데 과연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순간 저는 불쾌감이 몰려왔어요. 한국인 한 명 때문에 이 강의의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들었고 무엇보다 우리 중국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지 않았어요. 만약 여기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주머니가 중국도 별거 아니네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바로 입을 열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수업인데요. 한국인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방해만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슬쩍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저는 못되게 굴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다고 배웠어요. 역사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도와주고 이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늘 은혜를 모르고 버릇없이 굴었다고요. 뉴스에서도 한국은 중국을 배신하는 나라,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나라라고 자주 나오고 부모님도 늘 한국인을 경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은 언제나 중국보다 한참 아래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온 그것도 교수도 아닌 아주머니가 감히 우리 칭화대 대학원에 와서 체험 운운한다. 이건 마치 한국이 중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수업 시간에 못 따라오고 엉뚱한 소리나 하는 거 아닌가? 괜히 질문 시간마다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분위기 흐리는 거 아닌가? 혹시 교수님께 대들면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떠들어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어요. 무엇보다 중국어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심화 강의를 들으러 왔다니 너무 가소롭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어 실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수업을 따라가겠다는 거지? 한국인이 우리 중국 대학원의 심화 과정을 평가라도 하겠다는 건가?
저는 만약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 아주머니가 진짜 칭화대 수준을 평가하는 입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살짝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래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뒀죠. 제발 방해만 안 됐으면 좋겠네요. 이건 진심이었어요. 저는 이 대학원 강의가 수준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인이 중국에서 우위를 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첫 만남이 끝났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찝찝했어요. 한국인이 감히 칭화대에서, 그것도 우리 과 심화 강의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오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중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셨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해외 경력이 길고 화려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훗날 이 교수님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중국을 대표해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강의 전 교수님은 자신의 외교관 시절을 회상하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특히 홍콩,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인이 얼마나 연예인 수준의 대우를 받았는지 더욱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홍콩에서도 중국 본토에서 온 인사에게는 특별 대접을 해주었다고 강조했어요. 식당 예약 시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거리에서 사진을 함께 찍자며 몰려드는 홍콩 시민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에 복잡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있다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교수님은 뉴스를 보면 중국을 싫어하니 어쩌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저 소수의 소란이라고 단언하셨어요. 심지어 홍콩 문화교류연구회 보고서를 언급하며 홍콩 시민의 70%가 중국 본토인에게 호의적이라는 통계를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매우 자신있게 이어서 이야기어요.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의 일화도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채찍이나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는 건 대담하고 자유로운 문화라고 설명하며 이를 두고 우리 중국과 비슷한 기질을 느꼈다고 하셨죠. 또 프랑스인들이 중국인을 보면 늘 고개를 숙이고 매우 호의적으로 대한다며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프랑스인 60% 이상이 중국인 방문객을 환영한다고 못 박았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며 그렇지, 우리 중국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 하고 기뻐했어요. 머릿속에 중국 호감도 최상위 국가라는 이미지가 더욱 확고해졌달까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중에서 가장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국가가 한국이라는 말을 꺼내며 표정을 싹 바꾸셨어요. 강의실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에서 겪은 외교관 생활의 불편함을 세세히 털어놓았어요. 도로에 차가 몇 대 없는 걸 보고 그때 내가 여기는 산업화가 덜 됐나 하고 의심했다고 하셨죠. 심지어 동부가 교통현황 리포트를 보면 인구 대비 자동차 보급률에서 한국은 아시아 하위권이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근무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기본적인 냉난방 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겨울에는 손이 시려워 일하기 힘들었다고 강조하셨어요. 학생들은 놀라며 요즘도 건물에 냉난방 안 되는 곳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교수님은 단호했죠. 내가 한국에서 탈출한 게 몇 년 안 되었으니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교수님은 서울 외교사무소 시설 실태 보고서에 한국의 공공기관 중 30%는 노후 건물로 냉난방이 제한된다는 문구가 있다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국인들은 자기들만 잘났다고 착각한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사례로 외교 행사에서 한국 측 인사들이 늘 자신들의 이익부터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업무 미팅에서 통역사나 식사 메뉴를 늘 한국 측 입맛대로만 정했고 중국 인사들에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를 두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며 한국은 언제나 중국 도움 없이 못 산 주제에 말이야라고 못 박았어요. 교수님이 가장 경악스러웠던 일은 한국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은 좀 시골 재래식 시장 수준이고 식당 주방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그냥 계속 볶아대는 모습에 질렸다. 한국 음식의 위생 상태가 낮고 주방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이에 더해 교수님은 자신이 한국 외교부 건물 근처 분식점에서 김밥이라는 걸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오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어요. 김밥이라는 음식 자체도 일본 스시를 흉내낸 거라는데 어차피 중국이 없었다면 일본도 발전 못했겠지 않나? 결국 뿌리는 중국이니 한국이든 일본이든 음식 문화란 게 다 우리 영향을 받은 거야. 학생들이 요즘 한국은 깨끗한 편 아닌가요? 라고 속삭여도 교수님은 아니다. 내가 직접 겪었다고 잘라 말했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교수님이 한글과 한국어는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확신하며 제시한 여러 뉴스 기사와 논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중국 학자 쟁의 한글 연구 논문에서 한글은 명나라 사대부가 조선에 전해준 자모 체계를 단순화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를 기정사실화했어요. 심지어 당시 중국이 아니었으면 조선은 문자 자체를 못 만들었을 것이라는 문장도 들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는 기원적으로 한자어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착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어라는 것도 사실상 중국 방언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라는 과장된 내용을 보도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 기사를 믿을 만한 자료라며 보라, 한국어는 결국 우리 중국어의 하위 갈래가 아니겠나라고 결론지었죠. 교수님이 한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한국 직원에게 한국인 너희들은 너희 말을 쓰되 근본이 중국이란 걸 인정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분노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는 일화도 추가로 들려주셨어요. 그 외교관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한 독자적 문자체계라고 주장하자 교수님은 그 세종이라는 임금도 사실은 중국 황제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만든 것이라고 우겼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로 크게 다퉜고 한국 직원은 교수님을 피했다는데 교수님은 내가 결국 옳은 말을 한 거니 듣기 싫었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셨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한국이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역사를 언급하며 조선 왕조 시절 분명히 중국 황제에게 사신을 파견하고 예물을 보내지 않았나? 그건 곧 속국이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영조선 외교 문서집에서 조선이 명에 사대하여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은 이걸 한국은 독립국가가 아니다라는 논리로까지 확장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마다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환희에 찬 눈빛이었어요. 중국인 학생들은 요즘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의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은 외교 현장을 직접 누빈 베테랑이다. 역시 우리 학교 최고의 교수님이시다라며 박수를 쳐주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한국은 중국 없어서는 못 살 나라다.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군이 조심해야 한다고 들어왔기에 교수님의 발언에 거의 의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역시 교수님도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시다니 내가 배운 게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 순간 강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인 아주머니 김민영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한국인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할지 조금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차피 중국어도 어눌한데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나 있을까 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김민영 아주머니가 조용히 듣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교수님께 대놓고 반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특히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에 권위 있는 외교정치학과 교수님을 상대로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그 강의실에 한국에서 온 김민영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순간 이 사람이 왜 손을 들지? 중국어도 어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 놀랐습니다. 김민영 아주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띄었지만 약간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에 다녀오신 거 맞나요?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다른 나라들도 실제로 다녀오신 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홍콩이 중국인을 좋아한다니 뉴스는 보시는지요? 예전부터 홍콩과 중국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걸 모르시는 듯하네요. 아주머니는 교수님이 말한 홍콩에서 중국인을 연예인 대접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홍콩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97년 7월 1일 중영공동선언에 따라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반환 이후로도 홍콩은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제도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치권과 자유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보장받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즉, 중국 본토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적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께서 홍콩 시민들이 중국인을 별다른 저항 없이 환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일국양제 아래에서도 홍콩 주민들은 주권과 자치권에 대한 매우 예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로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입법을 추진하며 홍콩 내 언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거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홍콩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홍콩 행정장관 선거 방식에 직접 개입하려고 하자 홍콩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보통 선거 진정한 직선제를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를 우산혁명이라 부르죠. 시위가 확산되며 중국 정부와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인을 연예인처럼 대우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중앙정부의 간섭에 대해 반발했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홍콩은 홍콩인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교수님께서 홍콩에 계실 때 과연 이런 부분을 전혀 못 느끼셨는지 의문이네요. 교수님은 홍콩이 중국인을 높이 떠받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강제적 억압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홍콩은 본래 자유로운 언론과 독립된 사법 시스템을 가졌는데 지금은 중국의 직접적 개입으로 인해 그 자치권을 점점 잃고 있죠. 보세요, 교수님. 홍콩 시민들은 중국인을 오히려 피하거나 거부하는 움직임이 전체로 퍼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본토 정부에 대한 반감을 더 강하게 드러내곤 하죠. 홍콩이 중국을 좋아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교수님은 혹시 2030년 전 이야기만 기억하시고 계신 건가요? 교수님, 저는 한국인이지만 홍콩의 긴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궁금해서 관련 기사와 논문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주권 갈등, 일국 양제의 후퇴, 시위와 민주화 운동,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홍콩인들이 본토 정부에 호의적이기만 하지는 않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홍콩이 중국인을 연예인처럼 대접한다고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옛날 정보나 편향된 시각에 갇힌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한국인 김민영 아주머니는 이어서 프랑스 이야기도 반박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이 비슷하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겠지만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일이 대단한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네요. 얼마 전 한국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길거리에 보리를 보고 관광지를 훼손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꼭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교수님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김민영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어요. 얼마 전 파리올림픽 기간에 프랑스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골치를 썩었다는 보도를 보셨나요? 실제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이 일부 중국인들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경기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태가 잇따랐다고 밝힌 기사도 나왔어요. 심지어 프랑스 정부가 상습적으로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관광객은 입국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는 뉴스까지 떴는데 교수님은 혹시 못 보셨나 봐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정말 그런 뉴스가 있었나? 하는 수군거림이 일자 아주머니는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파리 시내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취사를 하거나 관광 명소에서 침을 뱉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고 가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현지 주민들과 마찰이 컸다고 해요. 파리 데일리라는 매체는 파리 시청이 중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서를 만들고 기본 매너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했더군요. 프랑스가 환대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조치를 검토했을까요? 아주머니의 이 말은 프랑스인들이 중국인을 환영하고 길거리에서 용변 보는 것조차 너그럽게 이해한다는 교수님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은 앞서 프랑스가 중국과 닮았고 중국인을 보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할 정도로 호의적이라고 말했는데 김민영 아주머니는 오히려 현지 주민들이 중국인들의 무질서한 행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반대 사례를 제시한 셈입니다. 교수님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흠칫거리는 모습으로 애써 태연한 척했죠. 강의실 안에서는 파리올림픽에서 중국인들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다니라는 식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이 흡사한 부분이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꼭 긍정적인 맥락은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무단으로 용변을 본다든지 관광지나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행동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교수님께서 정말 세계 곳곳을 다녀오신 거라면 장점뿐 아니라 그런 문제들도 함께 목격하셨을 텐데 왜 마치 모두가 중국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발언은 강의실 내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일부 학생들은 그동안 교수님 말씀만 듣고 흡족해했는데 혹시 너무 일방적인 시각이었나 하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매너 없는 행동을 한다는 기사가 종종 보도되는 건 사실이라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라고 선언하며 서둘러 강의를 끝맺었어요. 그러나 이후로도 김민영 아주머니의 반박은 끊이지 않았고 이는 곧 칭화대 외교정치학과 전체를 뒤흔드는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교수님은 수업을 끝마치려고 했지만 김민영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프라는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차도 당연히 굴러다니고요. 사무실에 에어컨, 히터 없는 곳은 요즘 찾기 힘듭니다.
음식이 비위생적이라니 혹시 중국의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리고 한국이 마치 독립국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너무 황당하네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시는 듯합니다.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교수님을 향해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안식년을 맞아 휴직하고 칭화대 대학원에 등록했어요. 논문을 쓰기 위해 연구 차원에서 중국을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기대했던 칭화대 수업이 이렇게 편협한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참 실망스럽네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직 외국 경험이 적을 텐데 왜곡된 정보를 진실처럼 믿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강의실에 던져지자 학생들은 술렁거렸어요. 보통 아주머니가 아니었네? 한국어 교수라니. 게다가 중국어도 배우고 있다는 건가? 하는 반응이었죠. 그러면서 김민영 교수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직접 살아 돌아와 중국인들을 크게 혼낼 것 같은 기세로 말도 안 되는 방대한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중국 문자의 하위 개념이고 한국어 역시 중국이 배포한 거라고 주장하셨는데 이건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김민영 교수는 먼저 1443년 조선 세종 25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 등을 언급하며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 체계를 체계적으로 설계한 독자 문자라는 점을 지적했죠. 당시 한자를 사용하던 조선 왕실이 백성의 문해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다는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문자 체계를 가져다 썼다면 왜 새로이 음소문자를 만들었겠습니까? 이미 한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김민영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각 자음과 모음이 사람의 발음 기관과 음성학적 원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어요. 이건 중국의 한자나 다른 문자 체계와 전혀 다른 접근이죠. 김민영 교수는 다음으로 한글이 유네스코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는 문자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문맹 퇴치에 가장 유리한 문자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고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했어요. 이미 세계가 그 독창성과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 문자를 단순히 차용했다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음소문자를 독자적으로 창제했다는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김민영 교수는 한국어 어휘에 한자어가 많다는 것과 한글 자체가 중국의 문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슈라고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어휘 중 상당수가 한자에서 유래한 건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지만 문자 그 자체, 즉 한글은 발음 기호음소를 분석해 만든 새로운 체계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이처럼 한글은 완전히 다른 글자 체계를 갖고 있고 모든 음소자음모음을 조합해서 문장을 구성하죠. 한자처럼 음절 단위로 이루어진 표의 문자가 아닙니다. 만약 중국에서 한글을 배포했다면 왜 중국 내부에 비슷한 형태의 음소문자가 없을까요? 김민영 교수는 한국어가 중국어의 방언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SOV 어순, 교차어의 특징, 조사어미 활용 등은 중국어와 전혀 다른 언어유형학적 특성이라는 점을 들었어요. 한국어는 우랄알타이어 계통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별도의 고리버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국어와 어족적으로 다르다고 언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어휘가 많다고 해서 중국 방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어는 어근에 조사가 붙고 동사의 시제 존대법전미사 등 다양한 형태가 굴절되지만 중국어는 그런 체계를 갖지 않죠. 이것만 봐도 한국어가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언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김민영 교수는 최근 한국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도 세종대왕의 업적을 다시 조명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세종 25년에 창제된 훈민정음이 의문학적 기반을 토대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했고 이 다큐에서 세종대왕 자신이 직접 집현전 학자들과 실험하고 토론하면서 완성했다는 증명을 했어요. 또 한글은 발명보다는 창제라는 용어가 옳다고 보도했으며 중국으로부터 문자를 빌려온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음소 체계를 만든 것이라는 결론을 소개. 그리고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와 과정을 현대 기술로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면서 이 문자는 동아시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창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교수는 이런 근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한글은 중국에서 베풀어준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과 조선학자들이 직접 창제한 독립적 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문헌 자료와 뉴스 기사, 그리고 역사적 사료가 넘쳐나는데도
한글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시는 건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요? 한국 학생들이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배우거나 한자어를 활용하는 문화적 전통이 있다는 것과 한글 중국이 만들어 주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유네스코도 인정했듯이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죠. 이런 사실들을 왜곡해서 학생들에게 한국이 중국 문자를 훔쳐갔다, 한국어는 중국어 방언이다 같은 선동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영 교수는 칭화대 학생들이 외국 경험이 적어서 교수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분이 외교정치학과에서 가르치다니 저로선 정말 실망스럽네요. 진짜 외교는 상대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위에서 협력과 교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철저히 폄하하고 중국이 최고라는 논리에만 매달리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학생들이 외교 현장에서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재생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김민영 교수가 한글 창제의 역사와 한국어의 독자성을 소나기처럼 퍼부으며 반박하자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교수님은 표정이 일그러진 채 무엇이라 반박할지 몰라 당혹해 보였죠. 학생들 중 일부는 우리가 들어온 중국 중심의 역사 설명과 전혀 다른 애라며 충격을 받은 눈치였고, 또 일부는 이건 중국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발언이라며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영 교수의 얘기는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에 여느 막연한 주장과는 달랐어요. 마치 세종대왕이 직접 나타나 내가 이 문자를 창제했다고 외치는 듯한 확신에 찬 기세였거든요. 그렇게 교수님은 다급히 짐을 챙겨 강의실을 나가버리셨고 강의실 분위기는 정말 참담했어요. 유일하게 김민영 교수만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온 한국은 중국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교수님이 대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실까? 혹시 내가 해결할 역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연구실 문을 열자 교수님은 데스크 위에 서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계셨어요. 평소 풍기는 카리스마와는 달리 굉장히 심각하고 예민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교수님, 어제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당황스럽네요. 김민영이라는 한국 아주머니가 우리 교수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징징 학생, 나도 해외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반박당한 건 처음이야. 그것도 여기 칭화대에서 말이다. 나도 깜짝 놀랐네. 이렇게 말하던 교수님은 김민영 아주머니의 정체가 신경 쓰인다며 궁금증을 드러냈어요. 아주머니가 스스로 한국대학 교수라 주장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저도 어쩌면 거짓말이라는 의심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학교의 국제교류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기로 했죠. 하지만 담당자가 한 말은 의외였어요. 분명히 김민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대학교 교수 자격 서류가 접수돼 있습니다. 절차도 완벽하게 밟고 왔고요. 이번 학기 교환연 수형식으로 등록이 승인된 게 맞습니다. 그걸 듣자 교수님은 굳은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렇다면 거짓말은 아니군. 의외로 교수님이 더 격렬하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잠잠했어요.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달까요. 그때 저는 교수님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표지에는 고소장이라고 써 있었고 아래에는 외국인 유학생 태도 불량 및 왜곡 발언 관련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순간 제 뇌리에 스쳤어요. 혹시 김민영 아주머니를 학교 측에 고발하려고 하는 걸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교수님께 물었죠. 교수님, 이건 뭔가요? 교수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어제 일로 학교 체면에도 손상이 갔을 수 있으니 일단 학교 측에 보고를 해둔 거야. 그리고 말이지, 학교에서도 정식으로 고소고발을 준비할 모양이야. 그땐 징징 학생, 자네가 증인으로 나서줘야 할지도 몰라. 순간 저는 환호했어요. 그래, 바로 이런 게 중국인의 기세지 라고요. 며칠 뒤 다시 심화 강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강의실에 들어가기 직전 복도에서 그 아주머니, 아니 이제는 김민영 교수라고 불러야 할 분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아까와 달리 이분은 조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수업 시간에 교수님 우리 중국 교수님께 말씀하셨던 거 좀 과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중국 학생들도 많고 우리 교수님은 엄청 존경받는 분이신데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솔직히 인사를 건네고 싶진 않았지만 복도에서 마주쳐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다 최근 교수님이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해서 은근히 압박을 주고 싶기도 했죠. 김민영 교수는 그런 제 말에 콧방귀도 안 뀌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예의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잖아요. 학생들이 왜곡된 상식을 그대로 믿게 되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되니까요. 얼핏 들으면 차분하지만 내용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태도였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니, 한국이 실제로 우리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 역사적으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정말 세계 각국에서 외교 경험을 쌓으신 분인데 괜히 한국을 폄하하려고 거짓말을 하실 리가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난번 일 이후로 우리 중국 학생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세요. 솔직히 이 말은 협박조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제 입에선 감정이 여과 없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김민영 교수,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받아쳤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반응은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한국인들의 고집과 근성을 제대로 체감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었죠. 아무리 협박성 발언을 해도 저 사람이 미안해하거나 물러서거나 겁먹기는커녕 더 당당해 보인다니 말이죠. 이게 바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인의 저돌적이고 배은망덕한 기질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김민영 교수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아나무인 자기 말만 옳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 고집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주변을 힐끗 보니 지나가는 중국 학생 몇몇도 우리 대화를 듣고 수군대고 있더군요. 누군가는 진짜 싸가지 없다는 표정으로 김민영 교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김민영 교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겁도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어릴 적부터 한국인은 예의 없는 민족,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란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던 제게 이 광경은 역시 그렇구나 하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학교 측이 마침내 강경 조치를 취했어요. 김민영 아주머니에게 퇴학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통보가 내려간 겁니다. 수업방해, 학내 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였죠.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솔직히 조금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아주머니가 쫓겨나면 문제는 다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복잡한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민영 교수가 학교에 퇴학 통보를 받은 직후 곧바로 중국 외교부 산하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고 자신의 한국 대학과 한국 대사관에도 상황을 알렸다더군요. 학내 문제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국가 차원의 외교 분쟁으로 번질 위험도 생긴 거예요. 결국 외교부에서 칭화대 측에 유학생 퇴학 처분 사유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라는 압박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교수님과 학교 당국은 내부적으로 소동을 벌였고 저 같은 학생들은 말 그대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징징 학생, 빨리 어떻게든 하게. 자네가 직접 김민영한테 가서 이번 일 그냥 덮고 한국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해보게나. 당과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커지면 안 돼.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결국 이 모든 걸 내가 해결해야 하나 싶었죠. 용기를 내서 김민영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 표정이 전과 달랐을 거예요. 상황의 무거움과 압박감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교수님, 이젠 정말 그만하시죠. 학교 측에서 퇴학까지 고려하고 있고 이 문제가 커지면 교수님께도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김민영 교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돌아가야 하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말했을 뿐인데 이 학교가 저를 내쫓으려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도 답답해서 조금 울컥하는 마음에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교수님, 저도 사실 조금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고 가족들도 모두 당원이고 저에게 걸린 기대가 큽니다. 여기서 교수님과 갈등을 계속 빚으면 제가 피해를 입게 돼요.
왜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실 수 없나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징징 학생, 저도 학생님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외교관이 되고 싶다면 더더욱 다른 시각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라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남의 나라를 무시하는 건 진정한 외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밤새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최소한 내가 발표해야 하는 부분만이라도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자. 교수님이 싫어하시더라도 그래야 내가 정말 외교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발표 수업 시간이 왔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미리 말도 없이 한글 창제 과정을 다룬 자료와 한국 근대사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슬라이드에 넣어버렸습니다. 팀원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물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국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15세기에 조선 왕조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탄생시킨 독자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중국 한자와는 원리가 다릅니다. 강의실은 삽시간에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은 처음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표정이었지만 저를 강제로 중단시키진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김민영 교수님은 뒤쪽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징징 학생, 자네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내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내용과 상당히 다르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발표를 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준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부 부정할 순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교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리고 강의를 종료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은 이미 교수님의 연락을 받았는지 무척 화가 나 계셨어요. 징징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교수님께서 너한테 아주 실망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외교관 길이 막힐 수도 있어.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야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어요. 진정한 외교란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협력의 길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요. 며칠 뒤 학교 당국은 김민영 아주머니의 퇴학 처분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아마 외교부나 다른 외부의 압박이 있었겠죠. 학교 측은 대신 유학생 수업 태도에 관한 경고, 조치 정도로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해요. 그리고 교수님은 제게 한동안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직접적인 불이익제적이나 추천서 취소 등은 없었어요. 아마도 저희 집안의 영향력도 고려하셨을 테고 당 간부들도 이 문제를 크게 번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김민영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제가 건넨 발표자료 관련 도서와 역사문헌 목록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징징 학생,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부디 앞으로 정말 멋진 외교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된 모습도 둘러보세요. 저는 아주머니께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이번 사건은 제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은 괜한 소란 일으키지 말라며 잔소리를 하셨지만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난 작은 깨달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칭화대에서의 생활은 계속되고 있고 교수님도 여전히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전처럼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김민영 교수님은 예정대로 한 학기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외교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유럽 대사관이나 다른 국가로 파견되어서 일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중국이 최고고 다른 국가는 모두 중국을 우러러본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은 다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진짜 외교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저는 중국인으로서 자긍심이 크고 당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저는 예전처럼 한국인, 무시해도 돼 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변화는 김민영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한국. 이상. 여기까지 중국 엘리트 대학생 징징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